얼마 전부터 어머니께서 자꾸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고 물건 둔 곳을 잊어버리시는 일이 잦아졌어요. 혹시 치매는 아닐까 걱정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알아봐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한 청취자분께서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아, 네. 정말 걱정이 많이 되시겠어요. 부모님께 그런 변화가 생기면 당황스럽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네, 맞아요. 어디서부터 정보를 찾아야 할지, 또 앞으로 뭘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말씀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정보는 많은데 나에게 맞는 정보를 찾고 계획을 세우는 게 쉽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 활기찬 라디오에서는요,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자료들, 건강정보 포털 내용부터 전문가 조언, 간병 가이드, 정책 자료까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그 막막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치매 어르신 돌봄의 핵심은 무엇인지, 또 장기적인 서비스나 지원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자료들을 통해 함께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네요. 네, 듣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라디오, 치료하는 라디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1일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건강은 안녕하신가요? 환절기라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제법 쌀쌀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에 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감기 조심하셔야죠.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드릴 메디컬 전문기자 신아람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아람입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 치매 돌봄과 장기요양 계획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우선 치매라는 상태를 제대로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자료들에서도 이 부분을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치매는 그 특정 질병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저도 자료 보고 알았는데 이게 어떤 병 이름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뇌 기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더라고요. 기억력뿐만 아니라 다른 인지기능일도 같이 저하되는. 정확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이 알츠하이머 병이긴 합니다. 한 70% 정도 된다고 하죠, 자료에 보면. 근데 그 외에도 루이 소체 치매, 전두측두엽 치매, 또 뇌혈관 문제 같은 다른 원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 진단이 중요하겠네요.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배응 방법도 달라질 테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원인 질환을 정확히 파악해야 그에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하는 생각이 드시면 빨리 전문가를 찾아 상담하고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원인이 다양한 만큼 치매 어르신에게 나타나는 행동 변화도 정말 여러 가지던데요. 자료들을 보니까 배회하신다거나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시고 또 혼란스러워하시는 모습도 있고. 네, 환각을 보시거나 같은 말, 행동을 반복하시는 경우도 흔하고요. 또 누군가 자기 물건을 훔쳐갔다고 의심하는 도둑망상 같은 거나 갑자기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시는 경우도 있죠. 이런 걸 행동심리 증상, BPSD라고 부릅니다. 아, BPSD. 그리고 해질녘만 되면 더 불안정해지는 일몰증후군이라는 것도 있다고요. 네, 그것도 상당히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듯이 이런 행동들이 어르신이 일부러 그러시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 그게 중요하군요. 고의가 아니라 병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다. 그렇죠. 그 이해가 없으면 돌보는 가족들은 정말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 자꾸 저러실까 하면서 속상하고 지치게 되죠. 예를 들어 갑자기 화를 내시는 것도 사실은 어디가 아프시거나 불편하시거나 불안한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병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돌봄 과정에서의 어려움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고 대처할 수 있겠네요. 감정적으로만 부딪히면 보호자가 먼저 지칠 테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질병에 대한 이해가 우선이고 그게 바탕이 되어야 제대로 된 돌봄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르신과 잘 소통하는 방법, 이것도 정말 중요할 텐데요. 자료들에서 제시하는 어떤 기본 원칙 같은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존중인 것 같아요. 모든 자료에서 이걸 강조합니다. 치매 증상 때문에 좀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보이시더라도 절대로 아이 취급하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 인지기능이 떨어져도 감정은 남아있기 때문에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은 받으실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게 기본이고요. 대화할 때는 좀 차분하고 명확하게 또렷한 발음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습니다. 너무 큰 소리로 말하면 오히려 혼란을 드릴 수 있고요. 청취자분 사연처럼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실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참 힘들다고들 하시던데요. 정말 힘든 부분이죠. 자료들을 보면 처음 한두 번은 좀 성의껏 답해주시되 계속 반복되면 보호자가 너무 지치지 않도록 짧게 답하거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 방법을 권하고 있어요. 아, 계속 똑같이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군요. 네. 그리고 중요한 정보, 예를 들어 오늘 병원 가는 날 같은 거라면 차라리 큰 글씨로 써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합니다. 혹시 사실과 다른 말씀, 예를 들어 누가 내 지갑 가져갔어, 이런 망상 증상을 보이시면요. 자료 보니까 아니에요,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건 좋지 않다고 하던데요. 네. 그게 오히려 어르신을 더 불안하게 만들거나 화나게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그게 사실이라고 믿고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일단 그러셨어요. 정말 속상하시겠네요. 하고 감정을 먼저 읽어주고 공감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감정부터 받아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라던가 아니면 자연스럽게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려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현명한 대처법이라고 자료들은 말합니다. 절대 따지거나 부정하지 말고요. 작은 일이라도 잘 해내셨을 때 칭찬을 많이 해주라는 조언도 있었어요. 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뭐 스스로 양치를 하셨다거나 옷을 입으셨다거나 아주 사소한 거라도 잘 하셨을 때 구체적으로 칭찬해주면 어르신 자존감도 높여주고 또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되죠. 와, 이걸 혼자 다 하셨네요. 정말 잘하셨어요. 이런 칭찬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르신 앞에서 병이나 상태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는 절대 하면 안 되겠고요. 물론입니다. 다 알아들으시고 상처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대화는 피해야 합니다. 네. 소통 방법을 넘어서 이제 일상생활 관리와 안전 확보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 부분도 자료들에 정말 구체적인 조언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특히 규칙적인 생활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는데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활동하고 잠자리에 드는 일과가 어르신께 안정감을 준다고 합니다. 예측 가능한 하루가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하실 수 있는 일들, 뭐 예전에 좋아하셨던 뜨개질이나 화초 가꾸기 같은 소일거리들 계속 하시도록 돕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잃어버린 기능을 억지로 되살리려고 애쓰기보다 남아있는 기능, 즉 잔존 기능을 잘 활용하도록 격려하는 게 핵심이라고요. 맞습니다. 그 잔존 기능을 유지하고 활용하는 게 어르신 자존감 유지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지활동뿐만 아니라 뭐 좋아하는 음악 듣기, 부드러운 담요 만지기, 향기 맡기 같이 청각, 촉각, 후각 같은 다른 감각들을 꾸준히 자극하는 것도 뇌 건강에 좋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건강관리 측면에서는 아프셔도 표현을 잘 못하실 수 있으니 보호자가 더 세심하게 관찰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병원 가실 때는 꼭 같이 가서 의사에게 어르신 상태를 정확히 알려야 한다는 점이 중요해 보였어요. 네, 정기검진 잘 챙기셔야 하고요. 집에서 혈압이나 혈당 같은 걸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건강관리가 치매 증상 악화를 막는 데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통증 같은 게 해결 안 되면 문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안전 문제, 특히 낙상 예방에 대한 강조도 정말 많았습니다. 어르신들께 낙상은 정말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낙상은 단순 타박상으로 끝나지 않고 골절로 이어지기 쉽고 그게 활동 제약, 심하면 와상 상태까지 갈 수 있어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료들에서도 집안 환경 정비의 중요성을 계속 이야기하죠. 문턱을 없애거나 낮추고 화장실이나 방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 깔고 벽에 안전 손잡이 설치하는 것 같은 거요. 네. 그리고 신발도 중요합니다. 발에 잘 맞고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편안한 신발을 신으셔야 하고 옷이 너무 길어서 발에 걸리지 않게 길이 조절도 신경 써야 하고요. 배회 증상에 대한 대비책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었어요. 네. 혹시 길을 잃으실 경우를 대비해서 이름이랑 연락처 적힌 인식표나 신분증 같은 걸 항상 지니시게 하는 게 좋고요. 평소에 이웃들에게 어르신 상황을 좀 알려두고 혹시 보시면 연락 달라고 부탁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현관이나 대문에 종 같은 걸 달아서 나가실 때 소리로 알 수 있게 한다거나 가급적 혼자 외출하시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그 외에도 화상 위험이 있는 주방기구나 난방기구 사용, 약물 오용 같은 것도 주의해야 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일상생활 속에 숨어있는 위험 요소들을 미리 점검하고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문제 상황으로 들어가서 아까 잠깐 언급된 일몰증후군요. 해질녘만 되면 불안해하시는 거.
이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자료들을 보면 일단 저녁 시간대에 집안 조명을 좀 환하게 밝혀주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어르신이 좋아하는 잔잔한 음악을 틀어주거나 빨래 개기, 콩 고르기처럼 좀 단순하고 안정적인 활동을 같이 하는 것도 좋고요. 아, 환경을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거군요. 밤에 주무실 때도 아주 깜깜한 것보다는 은은한 조명을 켜두거나 라디오 소리 같은 걸 작게 틀어놓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요? 네, 그런 방법들이 어르신의 불안감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소변 실수의 경우에는 절대 야단치면 안 된다는 점,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여러 자료에서 강조하던데요. 네, 정말 중요합니다. 실수 자체보다 그로 인해 수치심을 느끼거나 야단 맞을까 봐 불안해하시는 게 더 큰 문제거든요. 일단 요로 감염 같은 다른 의학적 원인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먼저고요. 그런 게 아니라면 규칙적인 시간에 화장실 가도록 유도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실수하셨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그냥 조용하고 차분하게 뒤처리를 도와드리면서 괜찮아요 하고 안심시켜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어르신의 존엄성을 지켜드리는 태도가 핵심이죠. 목욕을 거부하시는 경우도 비슷한 맥락이겠네요. 억지로 시키려 하지 말고 기분 좋으실 때 부드럽게 권유하고 목욕 환경도 따뜻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거요. 맞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어르신 감정을 먼저 살피고 존중하는 태도가 기본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주로 어르신을 어떻게 돌볼지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대해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아요. 청취자분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막막함을 느끼셨고요. 자료들에서도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미리 계획하는 것의 중요성.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많은 자료에서 지적하듯이 갑자기 위기 상황이 닥쳐서 급하게 결정하게 되면요, 선택의 폭도 좁아지고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건강하실 때 아니면 증상이 아직 심하지 않을 때 가족들이 모여서 미리 이야기를 나눠봐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만약 우리 가족 중 누군가에게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해진다면 우리는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고 싶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대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서비스들을 미리 알아보고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자료들을 보니 정말 다양한 선택지가 있던데요. 네, 크게 보면 집에서 돌봄을 받는 재가 서비스, 낮 시간 동안 시설을 이용하는 주간보호 서비스, 그리고 시설에 입소해서 24시간 돌봄을 받는 시설 서비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중 시니어 톡톡 같은 곳의 정보를 보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주로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안전 확인이나 가사 지원, 사회 참여 활동 같은 걸 지원하는 제도고요. 그 외에도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서 도와주는 방문 요양이나 간호사가 와서 건강관리해주는 방문간호 같은 것도 재가 서비스에 해당하죠. 네, 낮 동안 어르신을 맡길 수 있는 주간보호 서비스는 낮에 돌봄이 어려운 가정에 아주 유용하겠네요. 그렇죠. 흔히 데이케어 센터라고 부르는 주간보호센터나 저녁 늦게까지 운영하는 주야간보호센터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거기서 식사도 하시고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다른 분들과 교류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마지막으로 시설 서비스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곳을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입소해서 생활하시는 곳이죠.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용하거나 또 필요한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할 때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요? 그게 중요하군요. 비용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장기적인 돌봄에는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료들에서는 어떤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나요? 몇 가지 방법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저축이나 자산을 활용하는 게 기본이 될 수 있고요. 혹시 민간 장기 요양보험에 가입해 두셨다면 그걸 활용할 수도 있겠죠. 공적인 지원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 기초연금이나 다른 사회복지제도의 지원 가능 여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일부 자료에서는 주택연금, 즉 영모기지 같은 방법도 언급하지만 이건 장단점이나 고려할 점이 많아서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런 다양한 서비스와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정보가 정말 중요할 텐데요.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바로 지역사회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곳이 각 시군구에 있는 치매 안심센터예요. 아, 치매 안심센터요? 네. 거기 가시면 치매 관련 상담부터 검진 지원, 교육, 그리고 필요한 서비스 연계까지 정말 다양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노인복지관이나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같은 곳에서도 관련 정보와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요. 노인장기 요양보험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용구 얘기도 아까 잠깐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알려주시겠어요? 네. 주로 거동을 돕는 용품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 지팡이나 성인용 보행기, 실버카라고 부르는 바퀴 달린 보행기 같은 거요. 아, 네네. 그리고 오래 앉아 계실 때 욕창 생기지 말라고 쓰는 방석이나 매트리스, 또 화장실이나 침대 옆에 설치하는 안전 손잡이, 욕실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까는 매트나 목욕의자 같은 것도 있고요. 거동이 불편하실 때 쓰는 이동변기나 요실금 팬티 같은 것도 해당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 용품들을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신 경우에 정해진 한도 안에서 비용의 일부만 내고 구입하거나 빌릴 수 있어서 경제적 부담을 많이 덜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정보와 지원책들이 있네요.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모든 과정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또 가장 소외되기 쉬운 존재, 바로 볼보는 가족, 보호자 자신을 위한 조언들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모든 자료에서 이 부분을 정말 강조하고 있죠. 첫 번째 원칙은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소위 독박 돌봄이라고 하죠. 한 사람이 모든 걸 감당하면 너무 빨리 지치고 결국 돌봄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치매 돌봄은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가족 전체,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가족 안에서 역할을 나누고 서로를 지지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외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아까 이야기 나눈 주간보호센터나 방문요양 서비스, 치매 안심센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보호자도 숨 쉴 틈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군요. 네, 필수돌입니다. 아이 하나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치매 어르신 한 분을 잘 돌보려면 가족뿐 아니라 이웃과 사회 전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걸 미안해하거나 어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돌보는 사람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것. 어쩌면 이게 가장 기본이고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보호자가 건강해야 지속적인 돌봄이 가능하니까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자신의 건강검진 거르지 마시고 충분히 쉬고 잘 드시고 스트레스 관리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도 찾으셔야 하고요. 다른 가족들의 지지와 도움도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치매라는 병과 돌봄 방법에 대해 계속 배우고 공부하는 자세도 필요하다는 조언도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치매는 진행성 질환이라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나 필요한 돌봄 내용이 계속 바뀌거든요. 관련 책이나 교육 자료를 통해 미리 정보를 얻어두면 변화에 좀 더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고요. 또 어르신의 행동을 병의 증상으로 객관적으로 이해하게 되니까 불필요한 갈등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더 잘 도울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오늘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치매 어르신 돌봄과 장기 요양 계획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첫째, 치매라는 병과 어르신의 변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고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하죠. 둘째, 낙상이나 배회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셋째, 당장 힘들다고 주저앉지 않고 장기적인 돌봄 계획을 미리 세우고 준비하는 지혜. 그렇죠. 계획이 중요합니다. 넷째,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치매안심센터나 노인장기 요양보험 같은 사회적 지원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활용하는 자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돌보는 사람 자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삶을 돌보는 것의 필요성.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핵심 원칙들을 잘 기억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이 청취자분의 그 막막함과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앞으로의 길을 찾아 나가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단순히 개별 가정이 돌봄 계획을 세우는 것을 넘어서요. 우리 사회 전체가
치매 어르신과 그 가족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따뜻하게 품고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 말입니다. 제도적인 보완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웃으로서 또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죠. 네, 오늘 치료하는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신아람 기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